여러분, 만약 미국 국방부 내부 기밀 문서에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 전략을 연구해온 한 전문가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숨겨진 군사 기술력과 그로 인해 뒤바뀌고 있는 동아시아 판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1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기밀 문서에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국방부 지하 2층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뜬 건 CNN 속보였어요. 주한미군 철수 재검토 본격화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협상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반복됐던 그 패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의 표정부터가 심각했거든요. 브리핑을 진행한 존 리처드슨 차관보는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라고, 펜타곤 내부에서 실제 철수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15년간 한반도 전략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고 참석자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철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질문했더니 1차적으로는 용산 기지 축소부터 시작해서 2년 내에 주요 전투부대 철수를 완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신호탄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미군이 빠지는 문제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지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아시아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빠진 동아시아 전략도를 그려보니 모든 균형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의 해상 진출로가 활짝 열리고 일본은 홀로 최전선에 서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만 해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며 확신했어요.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동아시아 지도 앞에서 마치 체스판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핵심 말이 사라진다면 전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어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막혀있던 해상 진출로가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황해에서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가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더 나아가 태평양으로의 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도쿄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절망에 가까웠어요. 한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일본은 중국과 직접 대면하는 최전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하지만 동시에 공격받을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전력이 빠지면 중국은 대만 해협에 더 많은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대만 해협 두 곳을 동시에 견제해야 했던 중국이 이제는 온 힘을 대만 하나에만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변수를 제거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계산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해군력이 서태평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5%에서 55%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이 중립화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재 40%에서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철수가 아니라 경제적 패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동아시아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는 냉전 종료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변화가 될 것 같았어요. 3일 후, 저는 국방부 지하 3층 기밀 자료실에서 오래된 보고서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과거 검토 자료들을 찾아보려던 참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 더미 속에서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고,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 한국 변수 제거 시나리오였어요. 작성 날짜는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철수 검토보다 1년 이상 앞서 작성된 문서였던 것입니다.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 설계된 동아시아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함께하는 전략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는 무려 2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밤새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문서 속에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자유도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독립적 군사력 증강에 관한 장이었습니다. 문서는 한국이 KF-21 전투기 개발을 통해 군사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방산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더 나아가 한국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서 한쪽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씨체가 국방장관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문서는 이를 기술 종속에서 기술 경쟁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며 철수는 불가피하고 시기만이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문서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이미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문서를 읽은 다음 날, 저는 CIA 동아시아 담당 데이빗 김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추적해온 전문가였어요. 우리는 포토맥 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마이크, 어젯밤 당신이 찾은 그 문서 얘기 들었다며 데이빗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결론은 같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데이빗은 태블릿을 꺼내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KF-21 전투기부터 보자며 이 전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F-16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인데 가격은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F-35 대신 KF-21을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인데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천무다연장 로켓이라고 데이빗이 계속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방어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산으로 갈아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현무 미사일에 대해 질문했더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며 데이빗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거리 800km의 정확도는 CP 3m 이하라고 했어요. 우리 토마호크 미사일과 맞먹는 성능인데 제조 단가는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2,000발 이상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다며 데이빗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우리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봉을 2배로 불러주면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가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국이 미국의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였던 것입니다. 데이빗,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봤다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맞다며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1983년의 한국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이미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상대가 된 것입니다. 데이빗과의 대화 후 일주일 만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전체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AI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언어 장벽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 표정까지 읽어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줬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도 경이로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고 도로 위 모든 차량들이 서로 소통하며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경남 사천의 KAI 공장을 견학했어요.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공장보다도 더 첨단화되어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산 라인의 자동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안내하는 엔지니어에게 물어봤더니 85%라고 답했어요. 내년에는 9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미국의 F-35 생산 라인 자동화율이 60%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전투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전투기에는 수백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예측 정비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정비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질문했더니 기존 대비 60% 단축되고 가동률은 95%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한국식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대전의 한화 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시연회였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보며 이 무기가 왜 중동 국가들의 주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특징은 스마트한 방어라고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다른 철학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이 싸워서 이기는 전략이라면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흘째,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LI지넥스1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군사 철학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만난 박철수 수석 연구원은 제게 놀라운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기존의 방공 시스템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이 개발하는 시스템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시연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소형 드론들이 하늘에 떠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반경 200km 내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했습니다. 적의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하는 순간 즉시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위협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AI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반응 속도는 초 단위가 아니라 밀리초 단위였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방이었어요. 적이 공격을 시도하는 순간 그 의도를 파악하고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어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접근법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한반도 전체가 이런 방어망으로 덮인다면 북한은 물론 어떤 국가도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었어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부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현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융합된 전투함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고정형 레이더와 달리 함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센서 역할을 하는 구조였어요. 탐지 범위와 정확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따로 있었어요. 이 전투함들은 단독으로 작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한 척이 탐지한 정보를 즉시 다른 모든 함정과 공유하는 구조였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한 연구원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방어 전략의 핵심 철학을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적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위성과 드론을 통한 조기 탐지, 두 번째는 정밀 타격을 통한 선제 무력화, 세 번째는 다층 방공망을 통한 최종 방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반도는 사실상 공격 불가능한 요새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밤늦게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군사기술 혁신과 미국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총 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어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용 대비 성능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월요일 오전, 이 보고서를 국방부 전략기획본부장 제임스 해리슨 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틀 후 해리슨 중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곳곳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해리슨 중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순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박했어요.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장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국가안보는 사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의회에서 주한미군 예산을 삭감할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날 오후
펜타곤 내부의 다른 분석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 항상 수정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펜타곤 내부에는 불문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강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경쟁국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대폭 축소되었고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제 원본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어요. 보고서의 접근 등급을 한 단계 높여서 열람 가능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매장시킨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우연히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가 국방부를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엿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KF-21이 F-35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검토도, 제 보고서에 대한 수정 요구도 모든 것이 방산업계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 방산업체들의 수주에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한 것이었어요.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진실보다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발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국방부를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와 미국 내부의 현실 사이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 밤, 포토맥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틀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명은 인사이드 워싱턴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공개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은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용기 있는 고발이라고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KF-21의 성능과 가격, 천무 로켓의 방어 능력,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들이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무기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어요.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기밀 문서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들을 알렸어요. 미국 정부가 이미 2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에 방산업계의 이익이 얽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주요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CNN, MBC, 워싱턴 포스트 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인터뷰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CNN의 앤더슨 쿠퍼와 한 것이었어요. 그는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옳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철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한국을 70년 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미한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온 건 3개월 만이었어요. 강연장에는 300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인으로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성공입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동맹은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먼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15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며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강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과거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상대방의 성장을 기뻐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예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충격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국방부 내부자가 직접 폭로한 한국의 진짜 실력,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절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사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